자, 이 시간에는 이제 860페이지 금전체험 불행 특칙.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암기할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이제 자기 채무는 주는 채무하고 하는 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채무 가운데 물건인도 채무에 대한 일반 규정들을 봤죠. 특정물 채권과 종료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채권이 있다 말이죠. 금전 채권. 돈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돈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금전 채권의 의의하고 금전 채권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시간에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게 금전 채권 불이행 특칙도 이게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들 금전 채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금전 채권 보전이 전제. 그 다음에 또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연대 채무, 또 보증 채무. 다 돈이 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대개가. 불연대 채무도 어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전제가 돼요. 손해채무는 금전 채무죠. 그 다음에 계속적 보증이다. 또 공동 보증이다.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계산 문제 풀어라 해도 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같은 경우도 대개는 어때요? 채권 양도. 금전 채권 양도가 그 사례형으로 나온다. 수급인에 공사적인 채권 양도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대개가. 물론 뭐 채권 양도가 반드시 그건 아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들 금채권 전제. 채무 인수도 마찬가지. 채무 인수.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이제 채권 소멸법에서 변제, 충당 다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당사자 간에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데 채무 가운데 발생된 모든 채무의 값이 못했을 때 어느 채무에 변제 충당할 거냐. 변제자 대비, 제3자가 대비 변제한다. 뭘 변제하겠어요? 돈을 변제한다. 했을 때 대비 변제자가 종전의 채권자가 갖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는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같은 것도 다 금전 채무가 있었는데 대물 변제한다. 그 다음에 공탁도 공탁소에다 돈을 공탁 맡기는 거지 무슨 고등어나 이런 거 인도 채무 그런 거 맡기는 게 아니다 이거야. 가져오면 어때요? 아줌마 한다. 돈으로 갖고 오세요. 490조에 자주 매각관. 그 다음 상계도 그야말로 상계 돈 문제죠. 동종의 채권입니다. 반드시 돈만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종류물도 될 수 있어요. 종류물도 쌀보리 상계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상계. 경계도 기존 채무가 돈인데 다른 걸로 바꾼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등등 하여간 금전채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이 채권의 대위권이나 채권 취소권 이런 쪽에서 제일 피보전 채권의 문제로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됩니다. 담보 문제 전부 다 금전 채무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피담보 채권이나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저담보이나 채권이 피담보 채권, 물건의 채권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 어때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채권값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배당 받아가는 거죠. 다 돈. 금전채무 불행의 특칙.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금전채무 불행의 특칙이다 이거예요. 물건인도 채무나 하는 채무와 달리 금전채무 불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금전채무 불행의 특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전채무 불행 특칙은
이 요건에 있어서의 특칙과 그 다음에 효과상의 특칙이 있겠다. 요건상의 특칙과 효과상의 특칙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전 말고 물건인도 채무 같은 경우, 그 다음 하는 채무, 이런 것은 요건에 있어. 자, 채무에 대기한 요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에서. 네? 규칙상에. 규칙상.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390조 단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고의 없이 이행해서 분배된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물건인도 금전 채무에 있어서는 397조 2항에서 채무자는 과실 없으면 항변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들 손해의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손해의 증명. 요건이 좀 증명이 요구된다. 그러나 금전 채무는 손해의 증명 분류죠. 입증할 필요 없다 이야기입니다. 단 주장은 해야 된다. 주장은 하여야 합니다. 효과상의 특칙이다 해서 그럼 결국 이제 물건 채무나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손배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393조 1항과 2항에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손해는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을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을 동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을 동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397조 1항에서 이율이 약정돼 있다. 그럼 약정 이율이 있다. 약정 이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법정 과실로서의 그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율이라는 것은 근데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본이 있고 이자가 있고 변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3요소다. 원본의 변제기, 이자, 약정. 이자, 약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 이율이라는 것은 뭐냐? 변제기 전까지 이 원본을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변제기를 도화했다라고 한다면, 도화했다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이 되는 겁니다. 즉 393조에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을 동반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다.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다.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다.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다. 실조 1항에서 그 다음에 이유를 약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자 약정 안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379조라는 게 법정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 이율 해가지고 오픈을 한다 하는데 그냥 오픈 결론만 할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이자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얼마로 한다? 연 오픈으로 한다 이거죠. 그 말은 변제기 전까지의 그 이율이 자, 이자는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다 약정 안 했을 때는 법에서 연 오픈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물론 이제 이자를 안 주겠다라고 했다면 어때요? 이율이 없죠. 당연히. 근데 이자를 주겠다 했을 때는 그 이율은 특별 약정이 없을 때는 법에서 연 오픈이에요. 이러한 연 오픈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도 되냐면은 이율 약정을 아예 안 했다 했을 때 이 지연이자가 연 오픈이다. 변제기 외 지연 연 오픈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율을 연 오픈을 약정했다면 어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약정의 이율이 바로 지연이자다 이런 논이고,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변제기 전까지니까 변제기 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개념상. 그것은 연 오픈이다. 이러한 379조의 의미는 이자 약정을 전혀 안 했다 하더라도 변제기 도과 후에는 연 오픈의 지연이자가 당연히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두 개 각각 하나씩을 보완을 한다면은 요건에 있어서는 자, 채무 불행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채무 불행에 있어서는 채무의 유형이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안이행 다 있겠지만 금전 채무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행 지체만 문제되고 불능이나 불안이행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금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금전 채무와 관련해서 항상 이행 지체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시함유권이 있었을 때는 이행 지체가 저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돈에 대한 알파 베타가 이제 저지된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함유권 주로 어때요? 동시함유권 주로 이행 지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물론 뭐 이행 불능이나 손해배상 채권과 본래의 채권 사이에 이렇게 동시함유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주로 이행 지체에 모여 있는 겁니다. 동시함유권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효과상의 특칙에서 몇 가지가 보완되는데, 소촉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은 소송 촉진을 위해서 질사람 빨리빨리 져라. 괜히 끌면은 너희들의 이율 관계없이 소장 부번 피고한테 송달 이 길부터 다 갚을 때까지, 즉 완전 시까지 얼마로 하고 있어요? 연 2할이죠. 연 2할. 옛날에 연 2할 오픈이었는데 이제 연 2할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소장부 송달 이 길부터 완전 시까지. 그럼 갑과 을이 이제 이렇게 갑이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재기 할 때 어떤 소송 개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줄 취하고 있죠? 그렇지. 소장 제출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소장 제출. 진짜 민소는 이제 다 끝난다. 소장의 필요도 기재사항은 뭐냐? 당법 지원,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기재해야 된다. 물론 이제 법원도 기재하고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소장 제출해가지고 소장 제출할 때는 이제 피고 숫자가 한 명이면 어때요? 하나만 제출합니까? 아니면 플러스 몇 개를 더 합니까? 하나를 더 해야죠. 법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송달해야 되고. 피고가 2명이면 어때요? 몇 개 제출해야겠어요? 3개. 하나가 부족하다 하면 어때요? 법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장 접수 시점에서 이제 그걸 보겠죠. 그 사람은 그것만 보겠죠. 그래서 피고가 보니까 3명인데 또 소장 9번이 뭐 이렇게 3개밖에 없다 하면 하나 더 갖고라 해가지고 접수 안 받겠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말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소장 심사권이 있죠. 재판장에 소장 심사권이라는 게 있다. 소장 심사. 해가지고 소장을 심사할 때는 외형을 심사할까요? 내부를 심사할까요? 외형을 심사해가지고 뭐 이게 좀 뭐가 빠졌네?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가 왜 이래? 청구 원인만 쓰는 또 소장도 있네. 취지가 뭐냐? 써라.
그래서 소장심사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뭐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보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뭐 하겠어요? 재판장이 재판하겠죠. 일단 뭐 어떤 재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재판? 각하를 하겠죠. 각하인데 무슨 각하가 되겠어요? 소각하? 이게 소장 각하예요, 소장. 그래서 연수원 들어가 보니까 또 뭐 교수님 소장 각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소장 각하, 소장 각하. 그러면 소장을 제출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 부본이 이제 송달돼야겠죠. 사람한테. 그럼 소장 부본이 송달됐을 때 소송 걸려있다. 소송 계속 되는 거고, 소송 계속의 효과로서 당사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를 받는다. 뭐? 중복제소 금지. 근데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이 더 늦겠죠. 소장 제출보다. 소장 제출 시에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소멸시효 중단이나 제척기간 준수. 소멸시효 중단이나 제척기간 준수 효과가 발생하고, 뭐 이때 송달이 되어야만 뭐 중단된다, 준수한다 이러면 어때요? 뭐 송달 안 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그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루 이틀만 남아있으니까 그 늦게 보내. 그러면 어때요? 잠을 깊이 자버리는 것이 되죠. 소송 계속 중복시효 금지. 소 제기했을 때 당사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동일한 소는 뭘 말한다? 당사자의 동일과 소송물의 동일. 동일은 신고 소송부 이론. 그래서 청구 취지만으로 특정되는 게 소송 이론이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합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게 구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같더라도 원인이 다르면은 이것은 동일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취소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 확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소제기하면 기판력이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금전적 불이행의 특칙에 있어서는 뭐냐? 소촉법 지금 3조 쪽인가요? 이게 3조 쪽. 수장부 송달 1일부터 완제시까지 연이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장부 송달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판이 열리죠. 그래서 첫 번째 기일이 열릴 거 아니에요. 제1차 변론 기일. 변론 기일이 가서 이제 당사자는 원고가 하는 일이 뭐야? 소장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소장이 뭐다? 진술. 소장 보고 이제 읽느냐, 소송 절차가 읽느냐, 읽다 보면 소송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법원에서 이미 제출된 소장에 대해서 소장 기재했는데 진술하시죠? 예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예. 진짜 근데 워낙 그러니까 또 말 않고 있으니까 진술하는 거예요? 뭐요? 소장 진술하냐고요? 예. 지금 졸고 있냐?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소장에 첨부된 갑제 1호증부터 5호증까지 증거를 제출한다. 제출을, 또 판사가 그러죠. 제출한 거, 제출하죠? 예.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하시오. 답변. 그럼 이것은 이제 답변서를 이미 제출할 수가 있고,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실무상 답변 제출을 상세하게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7, 8년 전에, 5, 6년 전에 할 수 있을까요? 피고로서 소송 대리하면 어때요? 피고로 뭐 해달라 하면 어때요? 답변서 나중에 한다 이거야. 처음에 형식적인 답변서. 답변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에 기회가 한다.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사실 답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추후 제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답변했어요. 답변하니까 이제 또 답변의 내용이 뭐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겠죠? 자백.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할 수도 있겠죠? 침묵. 그 다음에 어때요? 부인을 할 수 있겠죠? 그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뭐가 말이 안 되냐? 소유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제 채권을 주장하면은 저 채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부인당한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사실을. 그렇죠. 근데 소유 점유 구조 명도 소송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게 임차권자로서 보증도 안 받았습니다. 제 말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새로운 사실을 제출합니다. 이걸 항변이라 한다. 네 가지.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놈이 그때 소장도 냈지만은 또 뭐야? 뭐도 냈어요? 증거 냈죠. 서증을. 이제 서증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서증에 대한 답변. 그럼 이게 서증은 뭐냐면은 문서죠. 물건도 여러분 물건이 있죠. 책 여러분 거죠. 볼펜 여러분 거죠. 문서도 어때 여러분 써놓으면 그 문서 여러분 거죠. 문서 작성될 것이죠. 그거에서 답변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 서증이 형식적인 증거력이 있냐? 작성자가 맞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고 자신의 서류가 있다 말이에요. 피고가 뭐가 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계약서 썼다 이야기예요. 계약서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 인정 맞습니다. 성립은 인정합니다. 내용은 부인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죠. 내용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라든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네요. 그게 그 내용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 부인. 오히려 또 그거요? 좋아요. 그거 이익으로 원용하겠습니다. 그건 나한테 유리한 거라서 가. 그러면 이런 것은 실제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민소법 조문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익으로 원용한다 하면은 이제 판사는 어때요? 나중에 판단하기 좋으라고 이 문서는 피고가 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거구나 하고 메모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어때요? 침묵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에 대해서 어때요? 부인할 수도 있고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문서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겠다. 내 이름이 돼 있는데 이거 위조인데요? 위조. 위조다. 위조 항변이다. 부인은 위조 항변. 그러면 이게 역시 이것도 부인이기 때문에 필적 감정이나 또 도장 감정 그것을 원고 측에서 해야 돼. 성립 인정, 침묵, 부인. 하나가 또 기억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근데 금전치의 불이행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이제 나중에 결국 지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자가 지연이자가 얼마인가 다 떠나서 이율이 얼마다 떠나서 법정이율을 연높은 떠나서 소장부의 성당 얘기를부터 완전시까지 연이하에 지연이자를 줘야 된다 이거죠. 상당하죠. 이하려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칠라면 빨리빨리 치고 해라 이거예요. 지연이자만 계속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다툴만한 사건이었어요. 어떤 그 상대방이 변론에서 항쟁함이 상대방의 항쟁이 상당하다. 꼭 인정된다. 판사가 보니까 변종시에 판결 쓰다 보니까 자 싸웠다. 원래 1억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과시상계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불법행위 사건인데 그것도 금전채권이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완전시까지 연이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냐면 397조 1항이나 소처법이나 다들 어때요? 이 손해배상액이 저렇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법에서 소처법에서도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세한의 이율로 정형화되어 있다. 통상손해, 특별손해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안 받아가지고 어머니 수술비를 대지 못해서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런 거 특별사정의 손이다.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97조에 대한 또 특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98조다 이야기예요. 1항부터 5항까지. 398조는 뭘 말하죠?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정에도 효력을 인정하죠. 이 부분은. 이 바로 손배 예정이다. 근데 당사자가 이게 손배 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 위약을 했을 때, 앞으로 위약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위약을 했을 때 그 돈이죠. 위약금의 약정은 손배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398조 사항에서. 그럼 위약금 약정은이나 손배 약정을 왜 하냐? 채무자한테는 어때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권자에게는 입증 곤란을 부재해 준다는 거죠. 이 기능은 이제 물건인도 채무나 뭐 기타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채무나.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게 부당이 과다하다 하면은 법원이 직권 감액을 한다. 398조 이하. 그래서 사적 자치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책을 그러면 좀 보면은 이제 판례만 좀 보면은 돼요. 판례도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책들을 쭉 읽으시면 되고. 예, 손해의 증명 불려 그 요건상 특징에서 일단 세 번째 손해의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 판례 금전채무 불행에 대한 주장 책임. 금전채무 불행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397조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 간주한다 이거야.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장은 해야 한다 이거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건 어디서 주장하겠어요? 청구 취지에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뭐 어떠한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즉 100만 원 및 다음에 알파가 바로 주장돼야 한다는 거지. 알파가. 100만 원만 지급하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지연자도 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만 청구 취지에서 100만 원 지급하라 했는데 청구 원인에서 딱 읽어보니까 그런 취지가 나타난다 하면은 그것도 봐줘야 한다. 주장이 있는 걸로 봐줘야 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의 증명 불려. 그래서 채무 과실이 언제나 인정된다. 그래서 과실 없으면 항변할 수 없다. 그래서 과실 없으면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책임은 부담한다. 선물환 계약이라는 것은 장래 일정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종류의 외국돈을 일정 환율로서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여러분들 요즘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화 돼가지고 인도 주식 사고 한국 사람이 또 미국 사람은 한국 주식 사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외국 주식에 대해서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요. 선물환 계약, 환. 그러니까 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환 계약을 했을 때는 자 처음에는 지금 환율이 1대 100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1대 한 50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먼저 해 놓는단 말이에요. 먼저 선자. 그래가지고, 먼저 선자인데, 나중에 이제 이 계약의 내용은 어때요? 환에 대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환이란 말은 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의